싸움도인 침술원리 40일 강좌 개설대의 명분론. 제가 싸움침법 40일 강좌를 개설하는 데는 4가지 명분이 있습니다. 첫째, 내역입니다. 안을 혁명하자라는 뜻인데, 안방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외감내상이라 합니다. 외감은 풍한, 서습, 조화라든가 음식 먹고 체한 것도 외감에 속합니다. 그런데 음식 먹고 있는데 잔소리를 들어서 기분 나빠 체했을 경우 신경에 관계되거나 마음에 관계되는 것을 내상이라 합니다. 강의하고자 하는 기초적 동기는 바로 내역에 있습니다. 나는 나 이외에 어떠한 외부적인 현상이나 형식, 정치, 경제 따위를 시비할 생각은 없습니다.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이며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존 관점에 혼란을 주게 될지 모르는 음양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명랑한 기분을 양, 우울한 기분을 음이라 알지만 그러한 암기에 집착함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관점이나 기준이 없는 음양관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시도하는 방법은 나눠줄 수 없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존의 관점에 혼란을 유발시킬 것입니다. 혼돈요법으로 인해 여러분 음양관에 혼란이 오더라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욕심을 음이라고 합니다. 음이란 외부에 있는 것을 안으로 취하고 싶어하고 순환적인 차원에서 보면 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대상을 보면 욕심이 일어나게 될 때 입안에 물이 고입니다. 그러므로 물은 음이고 불은 양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눈에 불꽃이 튑니다. 그래서 저는 분노를 양으로, 욕심을 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옥자는 성충동이 일어날 때 열이 오르고 기분이 상기되는데 이 욕심은 양이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어떤 것을 음양이라 이름 지은 것을 외지 마시고 어떤 기준에서 보았을 때 음이고 양인지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분노를 징계하고 욕심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갖고 있는 양면성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수승화강, 수는 승하고 화는 강하는데 서로 사귀어서 태평해지듯이 우리는 태평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곧 자연히 사물을 판별하고 방법이 정하여져서 침체된 질병이 대번에 회복됩니다. 인삼, 백술, 감초로 된 사군자탕도 아니고 오행침도 아니건만 침체된 질병이 낫다니 뭔 소리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선천도로 상징되어진 것입니다. 헌데 원이라는 게 그 원 안에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뭐의 상징이죠. 그러니 원을 그려 넣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도 답답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본성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사람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과 나중에 식물관찰법을 공부하겠지만 옛날 신농시인은 식물과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사물을 보는 법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이 책머리에 둥글게 그려서 글자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편리하게 하고 책을 열면 숙연하여 지극히 간단하고 지극히 쉬워서 취미가 있게 한 것이다. 제가 조금 깨달은 것으로서 지금까지 문자나 어떤 이론을 배경으로 공부하던 것을 이제는 직관적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직관법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분노를 제어하고 욕심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마음이 맑아지니까
모든 사물의 판별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본심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내혁의 의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칠정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보자. 칠정의 근본인 분노와 욕심을 징계하고 억제해서 참으로 태평해 보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 병이 있거나 번뇌가 많은 분, 분한 마음이 많은 분들 모두 내역의 어떤 운동으로서 먼저 우리 본심부터 찾아야 합니다. 진화를 찾아야 합니다. 본심과 진화를 찾고자 하는 운동을 여기서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서 몇 가지 이론만 공부하고 외워서 임상을 해보니 병이 잘 낫더라고 편지가 날아옵니다만 저는 반갑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체험을 했더니 깨달음이 들어왔다. 이렇게 참나를 찾는 사람을 저는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일심입니다. 일심은 목적의식을 가진 일심이 아니고 바로 내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먼저 개혁해서 질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다음 일심으로 가야 합니다. 일심이란 깨달음의 상태입니다. 일심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통해 강조하는 것이 관심일법 총섭재행입니다. 마음을 관하는 것이 모든 것을 보섭한다는 것입니다. 관심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이 이것만은 따먹지 마라. 너희가 지혜로워질지는 모르나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자. 사물의 선악을 판별하는 지혜는 생겼는데 그래서 불행해졌습니다. 이 창세기가 바로 주역 이야기입니다. 음양 이전의 소식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상징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여러분입니다. 걸핏하면 우리 편, 너희 편,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선악 시비를 판단합니다. 선악과 판단의 마음은 이미 동그라미를 떠난 마음입니다. 그러나 중앙토는 비주사라고 해서 이럴까 저럴까 갈등하는 것이죠. 한 여자는 아주 부자인데 흉물이고 다른 한 여자는 미색이나 가난하다고 할 때 우리 마음은 갈등을 일으키죠. 석가는 이런 경우를 일컬어서 한 손에는 뜨거운 것, 다른 손에는 차가운 것을 잡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갈등이라고 하죠. 중앙토에 발달이 안 된 사람, 비장이 발달이 안 된 사람은 매사 섣불리 좋다 싫다는 말을 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욕심만을 징계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선도 악도 아닌 중앙토에 해당하는 사량인 갈등을 추가합니다. 그러므로 필경에는 중앙토라는 것까지도 던져야 합니다. 목과 토금수 오행에 모두 심리적인 의미가 있는데 일심이란 그 어떤 심리적인 경우에도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극성이 아니면 물론 어떤 중간적 의미도 아닙니다. 이것도 관해야 함으로 일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좀 멍청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심에는 선악도 없고 중간적인 의미의 사량 분별도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귀원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떤 사람이 목사에게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그 존재의 증명을 해보시오 하자 목사왈 당신은 부인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줘 보시오. 그 사람은 크게 느끼고 귀했다고 합니다. 안의학과 종교와 마누라는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원전 위주로 가르치던 노 교수님들은 전부 쫓겨나고 말만 교묘하게 하는 약간 세력 있는 교수들이 우리를 가르쳤죠. 그러나 저는 원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작게는 한의학에서부터 크게는 인류 전체가 다시 고전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원전보다는 한방 해설서를 더 좋아하죠. 골치 아프다고 던져버리는 원전의 도가 그 정도에서 쉽게 드러난다면 왜 주역을 걸머쥐고 입산을 하겠습니까? 하다못해 성명 철학을 하는 점쟁이들도 10년 입산 수도를 한다는데 왜 우리는 내경 한 장 붙들고 10년 입산 수도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행운아입니다. 제가 13년 한 것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아름다웠습니다. 내경에 나오는 황제와 기백의 대화를 보십시오. 이것을 가르쳐야 될 사람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도 죄다. 가르치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도 죄다. 잘 보관해라. 기백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는 황제의 모습. 진리가 서로 오가는 어떤 법열, 그런 법열은 진리에서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직자가 나는 깨끗하고 속이니 너희들은 더러워 라고 한다면 우열에 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심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진실한 도인이라면 마음속에 분리가 없고 시간성도 없는 전체성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스러움이란 전체성이지 비천한 것과 비교했을 때 자기의 높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원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성인의 경전을 연구하자는 뜻이며 전체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원인 것입니다. 주역 8개를 보면 건, 대, 이, 진, 손, 감, 간, 곤이 있는데 이것은 유심적, 무형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하늘, 물, 불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취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강좌는 전적으로 유심적인 한방론에 속하는 것입니다. 태극, 음양, 팔괘, 사상 중 어느 하나만 논한 것은 그저 논일 따름입니다. 주역의 논리가 그러하듯 성현의 경전에는 전체성이 있습니다. 황제내경을 보면 고름풍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태양 한수로부터 육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또 육기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육기의 물질적인 차원과 유심적 차원도 이야기합니다. 맛도 오미가 다 들어있고 색도 오색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전체성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옥자는 색이 수십 종인데 어찌 오색이 전체가 됩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수십 종의 색은 기본색에서 나온 것임을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에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전체성과 상대성 이 두 가지 의미가 진리를 논한 경전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주역의 64궤 중 32궤는 기랑궤, 32궤는 흉한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길흉화복이 무상하다는 이야기죠. 이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이야기될 것입니다. 전체성과 상대성 외에 무상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항상된 것이 없다는 것이 무상성의 진리입니다. 오행이라는 것도 변한다는 말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행무상입니다. 여러분이 무상성과 상대성에 대한 인식을 황제내경을 통해 공부하게 되면 온 육기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역 8궤라는 것은 64궤로서 우주 만물의 모든 변화상을 알기 쉽게 하여 후손들로 하여금 도로 들어가게 하는 방편인 것입니다. 온 육기법만 하더라도 갑자, 을축 등등이 있는데 갑자라는 두 글자 안에 풍겨지고 있는 의미만 해도 엄청난 것입니다. 작년에 온 육기를 공부한 사람들은
을축년 여름쯤 되면 습하고 열이 많아서 습, 열 쪽에 병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예언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현재 일을 미루어 봐서 미래 일을 예측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금년, 병인년 후반에는 분명히 날씨가 춥고 바람이 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을철 농작물에 피해가 많을 것입니다. 작년 경우도 을축년의 운기에 의해서 가을철에 비바람이 몰아쳤던 것입니다. 경전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는 전체성, 상대성, 무상성 다음에 무화성이 있습니다. 즐거움 중에도 최고의 즐거움은 무화의 즐거움입니다. 성적인 면만 따져도 무화를 제일로 여기죠. 그런데 이것은 육체적인 무화가 아니고 내가 없는, 나의 실체가 없는 것이죠. 이 두 표를 보면 이 안에는 전체성, 상대성, 무상성, 무화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12동물이 뜻하는 바가 뭐냐, 인간은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이런 공부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성인들이 쥐에서 돼지까지 그냥 배당하에 놓은 것이 아닙니다. 갑자, 을축, 왼쪽으로 돌아가니까 무상성이 있고 자와 오는 소음군자로서 상대적이고 묘와 유가 상대적입니다. 간지, 동서남북, 오행 이 모두는 상대적으로 무상성으로 이야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라고 지칭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쌍기의 네 가지 특징을 모두 함유하고 있는 경전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불경, 황제내경, 외경 등을 공부하십시오. 그렇게 잘 써놓은 이 의학 입문도 제목을 입문이라고 한 이 겸손을 보십시오. 의학 입문 말입니다. 요즘엔 경전에 대한 논을 쓰는 사람도 없고 대만에서 베껴온 것을 가지고 총선이 하면서 급기야는 경전 자체를 부정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원전을 부정하는 것은 내가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역 8괴는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음양관이 낯설다 하더라도 8괴를 외운 상태에서 연결이 되는 어떤 상황을 추론시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하고 인정할 것입니다. 의학입문 서문에 주역을 배운 뒤라야 가히 의학을 말할 수 있다고 했으니 주역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태극에서 음양으로 나뉘고 다시 태양, 소양, 소호, 태양, 소음, 소양, 태음으로 나뉘어집니다. 음에서는 태음과 소양이 나뉘고 양에서는 소양과 소음과 태양이 나뉘어 나갑니다. 양은 기본적으로 길다랗게 한 개의 선으로 표시하고 음은 가운데가 빈 선으로 표시합니다. 태극은 형상이 없습니다. 태극의 상태란 무엇을 상징한 것인가? 음양 분리 이전의 상태입니다. 태극 이전을 무극이라 하면 무극 이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근본이라 한다면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가 없겠으나 상징성으로 표시해 봅니다. 하나는 양이 나가게 됨을 상징합니다. 또 한 번의 변화를 하여 음괴가 하나 더 겹쳐져 있는 것을, 양괴가 하나 더 겹쳐져 있는 것을 태양이라고 합니다. 궤상으로는 이렇게 두 번 변화한 것을 태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양괴를 기본으로 두고 음괴가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을 소음이라고 이름하고 음괴가 두 개 겹쳐져 있는 것을 대음이라고 하고 음괴를 기본으로 하고 양괴가 있는 것을 소양이라고 합니다. 동무 이재마 선생의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분류에 의한 사상의학이 탄생한 기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 거의 변천이 되지 않는 어떤 본질 같은 것, 선천적인 것입니다. 싸움진법을 보면 족소음 신경을 보하면 허리가 낫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요통문에 보면 수양명 대장경이 요통을 고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장이란 수분을 흡수하는 것밖에 더 없는데 또 여자들 경도 불순에 수태양 대장경을 쓰라고 하는 데에는 머리가 어질합니다. 싸움침법의 어려움은 허한 것은 보하고 실한 것은 깎아주면 된다는 침법의 내용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진단법상의 어려움을 일컫는 말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출발할 때 책을 구하려고 서점에 갔더니 싸움침법 책이 절판되었다고 하더군요. 어려워 책이 팔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은 제 강의로 인해 붐이 일어나 좀 팔린다고 합니다. 아니 관계자라면 누구나 한 권씩은 갖고 있는 싸움침법 책이 왜 먼지 속에 있습니까? 이까지 60혈 외워가지고 어즉 보기모 실즉 기자 원칙에 따라 하자면 머리 좋은 사람 하루면 끝나겠죠. 아무튼 여러분 우선 60혈은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60혈을 가지고 곱하기 나누기 하는 것 어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수양명 대장경을 보았는데 어떻게 허리가 나올 수 있느냐? 또 장공 노연의 수태음 폐경을 쓰라고 했거든요. 애는 호흡기인데 어떻게 그런 경우에 쓸 수가 있나요? 싸움침법이 어렵다는 이유는 진단법에서 퀘션 마크가 붙는다는 것이죠. 진단법. 싸움도인이 왜 그걸 썼는지 진단상에 이해가 가지 않으면 집침법 자체가 우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아무것도 모르고 써봐도 잘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개업을 하는데 간호원을 4명씩이나 두고 종합 한방병원의 꿈을 꾸고 있었죠. 그런데 요즘 말로 척추 디스크 환자가 왔어요. 그 환자의 요통이 잘 낫지 않아 갑갑하던 차에 싸움침법 책을 펴봤죠. 척추나 근골이 끊어지게 아플 때에는 수양명 대장경을 써라 이렇게 써있더군요. 에라 모르겠다. 수양명 대장경의 침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아주 가는 일본 침을 대롱에 넣고 찔러 넣고는 튕기기도 하고 좌삼삼 우삼삼 돌려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대충 했는데도 사흘 만에 걸어다니더라고요. 아, 여기에 확실히 뭔가 있구나. 그 다음부터는 허리만 아프다 하면 수양명 대장경을 썼는데 낫지 않더군요. 이상하대요.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싸움이 중이었으니 중노릇하면 가르쳐주나 보다 하고 절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행동파였거든요. 일전에 제가 요통 환자를 낫게 한 것은 우연이었죠. 도인이 쓴 싸움침법의 이론이란 게 어찌 된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에 한의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싸움침법 책 안 읽어본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지가 됩니다. 위장병에 족태음
비경을 쓰는 것은 이해가고 호흡 이상의 수태음 폐경을 쓰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월경불순에 수태양 소장경을 쓰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서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신장과 소장의 예를 들어봅시다. 신장의 양방적 사고방식은 소변을 걸러내는 것이지만 한방에서 오행상 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사암침법에 신을 보호하는 침을 배웠다 합시다. 그렇다면 신장을 보호함은 몸이 찬 사람에게 써야 할까요? 몸이 더운 사람에게 써야 할까요? 아하, 신장은 오행상수니까 당연히 건조한 사람, 몸이 더운 사람, 소위 열성병에 써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신장이라는 것은 열성병에 써야 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소장경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소장 자체가 오행상 화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한 병에 써야 합니다. 그러나 오행상의 성립 이론만으로 상황 판단을 하려 하니까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자들 월경불순에 소장 정격을 써라 라고 했는데 뚱뚱하거나 말랐거나 간에 하여간 몸이 찬 사람에게 썼겠네요. 그런데 도대체 소장경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그저 그 사람 몸을 좀 덥게 하자는 겁니까? 신장을 보호한다면 몸에 물을 넣어주자는 것입니까? 이러함으로 단순한 오행적인 관점만으로는 읽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행적인 관점 외에 육경이라는 것을 대입시키게 된 것입니다. 인체 경락에는 궐음, 소음, 태음, 소양, 양명, 태양이라는 육경이 있는데 그 육경 중 신장은 무슨 경락일까요? 족소음이죠. 여기서 일단 족이라는 말을 빼면 소음이라는 말은 풍한, 서습, 조화, 육기상 뭐라고 부릅니까? 소음은 군화라고 하죠. 또 소장은 무슨 경락에 해당합니까? 소장은 수태음 소장경이라고 하죠. 이때 태양은 육기상 한수에 속하지요. 그러니 궐음은 풍목이고 소음은 군화이고 태음은 습토이고 소양은 상화이고 양명은 조금이고 태양은 한수입니다. 족소음 신경을 예로 들어봅시다. 신은 오행상 수이고 경락상 소음은 군화인데 어떻게 수와 화가 한 경락 안에 공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족소음 신경을 보호한다고 했을 때 경락을 보호하는 것이죠. 각 경락에 이름이 붙어있는 육경의 육기적 지식 없이 그저 오행적인 지식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행상의 강의는 앞으로 15일 동안은 덮어둡니다. 경락 강좌이므로 육기적 차원, 육경적 차원을 천착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행을 중요하게 여기면 소장경은 몸이 찬 사람에게 써야 될 것이나 수태양 소장경에서 만약 태양 한수라는 말을 중요시한다면 소장경은 몸이 더운 사람에게 써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족소음 신경에서도 신은 오행상 수이므로 신경은 더운 사람에게 써야 할 것 같던데 소음 군화로 본다면 신경은 몸이 찬 사람에게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행적 관점을 일으키게 해놓고 육계적 관점은 무엇인가 하는 얘기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다 보면 수중 섹스 얘기도 나오고 구멍없는 피리 얘기도 나옵니다. 아무튼 신이라는 개념은
오장육부적인 관점, 즉 오행적인 관점과 육기적인 관점, 즉 육경적인 관점과 상호 교차점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오행적 관점에 익숙해져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15일 동안은 잠시 오행은 덮어두고 육기적, 육경적 관점만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한방에 오행파와 육기파가 존재하겠습니까? 황제내경 오운육기편에 보면 오행은 형의 성쇠를 의미하고 육기는 기의 다소를 일컫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행적으로 보는 것과 육기적으로 보는 것과 뭐가 다른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여기 컵이 있고 물이 있다고 합시다. 컵은 물을 담기 위한 용기죠. 하나는 그릇이고 하나는 내용물인 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음양관과 사고에 혼돈이 오게 될지 모르니 일단 의문을 제기합니다. 용기를 표시하려면 이 유리컵이라고 가정한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목화토금수 오행 중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토에 가깝습니까? 금에 가깝습니까? 중요한 게 아니니 그냥 토라고 합시다. 내용물은 수이겠지요. 컵 안에 담긴 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컵을 토라고 질을 수라고 한다면 이것을 올바르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할 수 없이 컵에 담겨진 물이다라는 복합적인 표현이 되지 않을 수 없겠죠. 중요한 건 내용물인 질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족소음 신의 경우 지금까지는 오행적인 이해만을 해왔으나 소음이라고 하는 어떤 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족소음 신을 보한다. 몸을 덮게 한다고 하면 소음군화로서 덮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신은 오행상수인데 그게 가능할까? 이건 말도 안 돼 그러겠죠. 또 수태음 소장경도 같은 식이라고 설명했었죠.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는 게 우리 학문봉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육기파도 온 육기파도 아닙니다. 그냥 동의학자 내지는 동의학도일 따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방법론의 접근에 있어 너무 오운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육경적인 것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양의 성인들은 괭음과 소양, 태음과 양명, 소음과 태양을 짝지어서 어떤 리듬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어의 정의를 내리기 전에 광범위한 마음의 탐사 작업을 해야 합니다. 경락 체계라고 불리는 리듬 체계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김용옥 교수의 저서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에서 몇 마디 인용하여 문제점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포락으로 된 번역문에 줄을 달기를 포락, 심장을 싸고 있는 막, 심장막이다 라고 하여 포락을 심장막, 곧 심포와 동일시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문의를 벗어나고 있지는 않다고 할 것이나 포락을 심장막과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심포란 온상화요 육기상으로는 수궐음 즉 궐음이라는 장기의 개념이며 삼초 역시 온상화이며 육기상으로는 수소양 삼초 즉 소양이라는 개념의 장기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온상으로만 관찰해 보면 심포 삼초는 물론 심장, 소장이 모두 화에 속하죠. 그러나 육기적으로 보면 같은 화라도 소양 상화와 소음 군화가 다르고
오행상의 심장, 소장, 화와 심포, 삼초의 화가 별개의 개념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심장과 소장이 온상 둘 다 화이지만 육기와 서로 어울려 들어갈 때는 수소음 심경과 수태양 소장경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육기적인 관찰에 들어가서는 소양군화와 태양한수라고 하는 전혀 상반된 개념이 심장과 소장경락의 상황을 표현해 주게 됩니다. 이 딜레마의 극복은 육기 개념의 등장으로만 가능합니다. 오행상 같은 화라 하더라도 위의 경우처럼 육기상의 개념을 등장시키지 않으면 그 경락의 흐름을 추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흔히 신장을 오행상수라고 알고 있는데 육경상으로 보면 족소음 신이 됩니다. 그렇다면 신을 생장화수장 준화추동 상생상극에 해당하는 오행상 개념인 수로만 판단하느냐 아니면 소음군화의 개념으로 판단하느냐는 난해합니다. 뇌지로부터 시작하면 궐음, 소음, 태음, 소양, 양명, 태양으로 변해가죠. 육장 육부의 괴상은 위와 같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간과 삼초, 심과 방광, 비와 대장, 폐와 위, 신과 소장, 심포와 땀의 괴상이 각기 서로 그 형태가 거꾸로 되어 있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소장의 짝이 심장인 줄로만 알고 계셨죠. 그런데 오운육기상의 짝은 다릅니다. 오운육기상 소장의 짝은 신장입니다. 황제 난경에 보면 신이 허할 때 소장을 보아라 라든가 폐가 실할 때 위를 사하라 등의 이상한 이론이 자주 나오는데 이 이론에는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심포의 짝이 땀이 되고 대장의 짝이 비장이 되고 방광의 짝이 심장이 되고 삼초의 짝은 간이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 싸움침법에서는 족고름 간경의 병을 수소양 삼초경으로 고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관으로 들어가서 상상하고 추리해야 합니다. 행여 장부의 개념을 다른 방향에서 이해하게 될지도 모르지 않겠어요? 족소양 담경을 보면 손풍과 진뢰가 만나서 전풍항이라는 괴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전풍항이라는 괴의 내용, 즉 우리하고 바람이 만나서 항이라 라고 하는 것이 족소양 담경의 성격 일부분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총론이 이해되지 않으면 강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소양 삼초경의 열을 족고름 간경으로 치료한다고 하면 뭐 말이 되냐?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근거가 충분한 내용입니다. 12장부와 연결지은 괴상을 주역책에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역의 12괴상을 읽어보신 다음 각 경락마다 유물적, 유심적,
취상 5가지씩 해보세요. 예를 들어 족소음 담경의 유물적 취상은 오행상 그릇은 나무이고 내용물은 육기 중 소장 상화지기이죠. 그래서 나무를 채, 상화를 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화는 지글지글 타오르는 불이고 상화는 빛과 같은 불입니다. 또 바람 속의 등불 같은 경우는 바람이 그릇, 등불이 내용이죠. 물속의 물고기는 물이 기, 물고기가 질이 됩니다. 여러분 그릇과 내용물의 개념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상을 할 때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족소음 담경의 유물적 취상은 나무 횃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취상이란 사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므로 좀 엉터리 같다고 해도 뜻만 부합되면 됩니다. 이번에는 유심적 취상을 해봅시다. 목과 소양 상화 지기가 서로 부딪혔을 때의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목은 꽐음풍으로 주로 명예욕, 지식욕, 권력욕 같은 것이고 소양 상화 지기는 권력에 관계되는 망신, 지식의 망각, 명예를 이루지 못한 비애감, 조조감, 수치심 등이므로 족소양 담경의 유심적 취상은 강의실에서 수업 도중 쫑코를 먹은 경우라고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식욕을 가지고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망신을 당했으니까요. 이렇게 각 경락의 이미지를 유물적으로, 유심적으로 취상을 많이 해보아야만 주역책에 태괴는 소녀요, 무당이요, 새끼 달린 말이요 하고 적어놓은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복합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 환자가 왔을 때 너는 노란 바탕인데 붉은색이 떠오르는군. 너는 기본이 토인데 화가 떠오르고 있군. 너는 말라서 양명조금인데 몸이 냉하군. 태양 한수가 들어갔구나. 그러니 어떤 장부가 나쁘겠구나 하는 것을 추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상 공부가 공부 중에 제일입니다. 주역이 곧 인간사일진데 우리 한방도 인간사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